안녕하세요. 곽복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중국 역사 마지막 독서종자 방효유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독서종자 그러니까 좀 이상한 느낌이 드시죠? 독서의 시야? 뭐 이런 뜻일까요? 예, 사실은 그런 뜻도 있지만 중요한 뜻은 학문의 대를 이어가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중국 역사에서 독서종자라는 칭호를 처음 들은 사람이 바로 명초의 그 유명한 유학자인 방효유입니다. 방효유는 어려서부터 너무너무 공부를 좋아해서 하루에 읽는 책의 분량이 1촌이 넘었다고 합니다. 1촌은 지금의 센티미터로 보면 3cm가 넘는 그런 두께를 얘기합니다. 하루에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한 권씩 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작은 한유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한유를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요. 한유는 당 중엽에 유학을 부흥시켰던 명신이자 당송 8대가 중에 첫선 꼽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유명한 유학자인 송념에게 배웁니다. 그리고 송념의 제자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방효유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명나라를 세웠던 주원장도 방효유의 이름을 들었기 때문에 젊은 날의 방효유를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궁정에서 한번 방효유를 만나본 주원장은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정말 뛰어난 젊은이로고, 그래서 그 당시 살아있던 태자에게 내가 이 방효유를 스승으로 모시고 내가 죽을 때까지 이와 같이 정치를 펴나가면 되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명나라 초기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방원, 그리고 중국 역사 속에 당나라의 이세민처럼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제위에 올라간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명영락제 주체입니다. 이 주체는 자기 아버지가, 자기 형이 죽었음에 자기에게 제위가 올 걸로 보았는데 그러지 않고 손자에게 물려주는 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손자인 검문제가 21살에 즉위하자마자 북경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당시 그의 지위는 연왕이었습니다. 이해도 갑니다. 왜냐하면 명나라를 세울 때 가장 큰 공헌을 했던 아들이 바로 넷째 아들인 영락제 주체였습니다. 그런데 21살밖에 안 된 비교적 젊은 손자가 제위에 오르니까 이 연왕이 참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모든 병력을 이끌고 남경을 공격해 들어갑니다. 그 당시의 수도는 응천보였는데요. 지금으로 치면 남경입니다. 그때 검문제를 도와서 방어전에 나섰던 사람이 바로 방효유입니다. 검문제는 할아버지가 죽으면서 방효유를 불러들여서 너를 보좌하도록 하라, 이러고 죽었기 때문에 시골에 있던 방효유를 불러들였습니다. 그 당시 방효유의 나이가 41살인데요. 그는 그 당시에 이미 명나라에서 아주 이름이 높았던 학자였습니다. 검문제는 할아버지가 중시했던 사람, 그리고 본인도 상당히 흠모했던 방효유를 불러들여서 지금으로 치면 문교부 장관쯤 되겠죠. 한림원 학사를 시킵니다. 물론 지금의 이름으로 들어보면 상당히 낮은 직위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중책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검문제는 21살의 나이이기 때문에 사실 국정을 운영하는데 모르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방효유에게 의견을 구했고 거의 방효유의 의견을 채택해서 정책을 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왕 주체, 즉 영락제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토벌문을 작성했던 사람이 바로 방효유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렇게 정의의 편에 서 있지 않았고 오히려 반란을 일으켰던 주체가 응천보, 즉 남경을 완전히 함락합니다. 그리고 검문제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요. 하나는 본인이 불을 질러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귀주 쪽으로 해서 동남아로 도망갔다는 설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다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정화가 동남아 원정에 나섰던 것은 원래는 건문제를 찾기 위해서 나섰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어쨌건 주체가 남경을
정복하고 나서 본인이 이제 왕의 자리에서 제위에 오르려면 이 조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즉위 조서를 방효유에게 쓰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방효유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학자이자 명망이 높았기 때문에 방효유가 주체를 인정하면 전국이 다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효유가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 주체가 남경을 공격하기 전에 주체의 모사이자 스승이 누구였냐면 유명한 승려인 요광효였습니다. 요광효는 주원장과 나이가 비슷했는데요. 이 요광효가 연왕이 남경을 공격하러 갈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경을 점령하게 되시면 방효유란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분명히 폐하에게 협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폐하의 요구를 거절할 텐데 절대로 죽이셔서는 안 됩니다. 그를 살려주십시오. 그가 죽으면 이 나라의 학문의 계통은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독서종자란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연왕은 흔쾌히 답을 합니다. 그래, 내 어떤 일이 있어도 이를 죽이지 않겠다. 그리고 약조를 하고 갔는데 즉위 조서를 쓰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수많은 신하들 앞에서 방효유가 물어봅니다. 연왕은 무슨 자격으로 황제가 되려고 하십니까? 정말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이미 완전히 게임 끝난 상태에서 보좌에 앉아있는 황제에게 네가 무슨 자격으로 황제라고 나보고 즉위조서를 쓰라고 하느냐,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락제 주체가 참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도 알지 않는가? 주 무왕이 그의 어린 아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그의 동생인 주공에게 정치를 맡겼듯이 나 역시 주공이 되고자 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방효유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어린 황제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이 왜 황제가 됐느냐, 이 얘기죠. 그랬더니 주체가 그 어린 황제는 나를 싫어해서 어디론가 가고 말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효유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절대로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즉위조서는 쓸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 주십시오. 나는 제가 배운 학문과 내가 여지까지 살아온 인생의 그 기본 철학으로 볼 때에 불사이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너무 화가 났죠. 자기는 정말 대우를 잘해주고 싶었고 수많은 신하들 앞에서 그 유명한 유학자가 즉위조서를 써줬으면 이랬는데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이런 말이 나갔습니다. 거열형에 처하라. 이 거열형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능지처참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능지와 처참을 붙여서 그냥 능지처참이라고 그러는데요. 사실 거열형과 능지형은 다릅니다. 이 처참이라는 것은 사람을 묶어서 이 목 따로, 팔 따로, 다리 따로 이렇게 잘라서 죽이는 게 이제 처참이고요. 능지는 이렇게 살을 점여면서 죽이는 겁니다. 산채로 회를 뜨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죽이는 게 능지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능지형은 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잘라서 죽이는 걸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능지와 처참이 똑같은데요. 중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거열형은 뭐냐면 단순히 잘라서 죽이는 게 아니라 말 5마리에 이 밧줄을 묶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발, 그 다음에 이 목에 밧줄을 걸어서 동시에 말을 달리게 해서 찢어 죽이는 것입니다. 참으로 처참한 형인데요. 방효유를 그렇게 죽였습니다. 46살인데요. 방효유는 그 죽을 때에 본인만 죽은 게 아니라 그의 제자들도 많이 죽었고요. 그의 친형제도 같이 저작거리에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와 아들들은 이미 남경이 함락되자마자 이 방효유가 자기가 죽을 걸 알았기 때문에 자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아들들은 이미 자결했고요. 딸들은 차마 자결을 못하고 강물에 뛰어들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방효유 일가는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었습니다. 이 주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화를 이기지 못해서 방효유가 썼던 모든 책을 다 불살라라. 그리고
방효유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모든 문서는 다 없애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문서로 내려오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방효유의 이름이 들어간 걸 전부 다 지워버렸기 때문에요. 실제로 방효유의 기본적인 그런 내용만 알 수 있을 뿐이지 깊은 그런 유학적인 또는 사상적인 이야기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방효유를 주체의 스승이었던 요광효는 독서 종자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에 방효유를 따랐던 학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방효유는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한 번도 욕심을 부렸던 적이 없습니다. 검문제도 사실 주원장이 그의 아들을 방효유에게 맡길 정도였기 때문에 그 아들의 아들인 검문제에 대해서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후대의 그 유명한 석학인 호적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의 명나라 초기에 가장 유명한 학자 그러면 방효유를 꼽을 수 있다. 그는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도를 위해서, 즉 유학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목숨을 바친 사람이다. 종교적으로 보자면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것과 똑같다. 그런데 문제는 요광효가 그를 독서 종자라고 이야기했듯이 방효유를 그냥 죽인 게 아니라 부족을 멸했기 때문에, 즉 그의 제자들까지 다 죽인 겁니다. 그렇게 멸했기 때문에 결국 명나라는 방효유가 죽고 나서 200여 년 동안 학자다운 학자가 나오지 못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청시대도 마찬가지였다. 중국이 방효유 이후에 5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중요한 정치 사상가가 등장하지 못했던 것은 방효유를 죽였기 때문이라고 아주 방효유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방효유의 가족들은 살아남았을까요? 그의 직계 가족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전설 속에는 그의 반계 가족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성을 여시로 바꿔서 살아남았다가 200년, 즉 명나라 거의 망할 무렵쯤에 방치로 다시 복귀했다는 그런 설이 있지만 그것도 믿을만하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방효유라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유학자로서 본인이 명성을 떨쳤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기의 목숨을 걸고 본인이 그렇게 따랐던 유학의 도를 지켰던 것입니다. 중국 역사에서 가장 아깝고 가장 아쉬운 순간, 그런 바로 방효유가 명군이라고 일컬어지는 영락제에 의해서 거연형을 당하고 그 가족이 전부 다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영락제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인 주고치, 제가 이 시간에도 가장 인자한 군자로 소개했던 주고치인데요. 그가 불과 8개월밖에 되지 않는 통치기간 중에 이 방효유와 그 당시 건문제를 따랐던 사람들을 전부 다 다시 한번 방면시켜주는 그런 조치를 취합니다. 즉 명예의 회복까지는 못 갔지만 그래도 그의 가족이나 제자들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는 조치를 했었습니다. 오늘날 되돌아보면 방효유 같은 사람이 그렇게 죽어야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는 자기의 도를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바쳤던 것입니다. 오늘은 중국 역사 속에서 학문의 대를 이었던, 그리고 학문의 가장 기초가 되었던 사람, 그가 바로 방효유였고, 그 이후에 사실 명나라에는 왕양명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사상가도 학자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말 청초에 유명한 황종이, 왕부지, 고효무 같은 학자가 있었지만 호적이 판단할 때는 이들도 방효유에게는 미치지 못한다고 봤던 것이고 또 진정한 정치 사상가는 없다고 봤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물론 사도가 아니라 정도죠. 정도를 걸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해주고 이 사람들의 사상을 우리가 보존해주고 그의 제자들을 키워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야
학문과 문화가 번성하고 국가가 번성할 것입니다. 명나라가 200여 년 넘게 암흑을 헤맸던 것은 바로 방효유 같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독서 종자란 제목으로 그 유명한 방효유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